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권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에 심각한 병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전문 실력 있는 의료진을 찾아가시겠죠. 근데 그 의료진이 너무 바빠서 또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나지 못하는 거죠. 예,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이 말에는 여러분들이 임용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째는 실력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 된다는 것. 둘째는 그 사람이 뭐 강의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도 배우지 못하는 강의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논술 강의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행운이다. 행운인지 아닌지는 이 논술 강의 전체가 끝나는 날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저는 학부 때부터 교육학을 공부했고요. 그 임용교육학도 강의를 했었고, 지금은 공무원 교육학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논술로 치자면, 이 노량진 수험가의 임용논술 제1세대, 1세대.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 한 10년 전쯤에 그 선배들 만나보시면, 제 이름을 모르면 아마 간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량진 교원 임용에 그때는 이제 교직 논술이었죠. 교직 논술을 토착화시키고 교직 논술을 알린 제 1세대. 2세대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1세대의 모방 또는 이제 아류이기 때문에 흔히 어떤 사람들은 논술이 레전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다 제 겁니다. 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논술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제가 했던 강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모방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새로운 뭔가 나와야지 이제 제 2세대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육학 제 1세대가 누구입니까? 정분모 교수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논술을 제대로 알고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이런 만남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개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 너무너무 화가 났어. 분노입니다, 분노. 지적 분노. 교육학 논술 지금 시험으로 바뀌었죠. 교육학 논술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객관식 형태로 교육학을 공부해서는 안 되죠. 논술에 맞게 강의를 하고 또 논술에 맞게 교재가 만들어져야 되고 논술에 적합한 어떤 답안지를 작성해서 수험생들에게 시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전무하다는 거예요. 전무. 답안지 일부 쓰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습니다. 첨삭의 대상이. 그리고 답안지를 못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여러분들 실제로 답안지를 써보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써봐야 되기 때문에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게 고통의 순간이에요. 글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그래서 일부는 답안지를 쓰려고 하는데 딱 보면 보이죠. 그냥 딱 보면 이게 정말 글을 안 써봤구나. 그러니까 답안지를 차라리 안 쓰시는 분은 그나마 양반이죠. 자기가 못 쓰니까. 근데 쓰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러면서 교육학 논술 강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수백 명을 데려다 놓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교육학 교재하고 강의 내용, 답안지 제가 쭉 봤습니다.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너무 화가 나네. 분노.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쓴 답안지하고 이제 보시면서 내용이 만약에 교재를 보시고 빠진 교재가 있다면 물론 하나 정도는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진 내용이 한 두세 개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책은 과감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논술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형성이 되는 그거는요 안목이에요. 안목. 지적 안목. 볼 수 있는 눈. 제가 이제 개명 수술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안 수술이죠. 개안 수술. 새로운 각도, 새로운 관점에서 논술을 볼 수 있고 어떤 점이 좋냐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답안지에 대해서 스스로 첨삭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 강의하시는 선생님의 답안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 이거 답안지라고 썼네? 이렇게 그런 눈을 분명히 가질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안목, 개안 수술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요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논술의 개념입니다. 논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뭔가를 알아야지 논술에 맞게 글을 쓸 수 있겠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떤 것이다 하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채점 방법입니다. 채점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득점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점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글을 써내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받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수험 논술이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답안지를 쓰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점수와 관계없는 아무리 그 화려한 문장이고 좋은 문장이 하더라도 득점과 연결되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논술의 채점 방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주요 내용이 서론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서론 작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시험 보고 온 학생들 몇몇을 만나봤습니다. 무엇이 제일 어려운가? 내용은 올해 2016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은 뭐 무난하게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론부터 걸리더라는 거예요. 서론 쓰는데 5분, 10분 넘게 걸렸다는 겁니다. 무슨 서론 쓰는데 5분, 10분 넘게 걸립니까? 서론은 딱 1분이면 끝납니다. 1분.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매뉴얼이 있다 그러면 그 매뉴얼에 맞춰서 딱딱 조립해주면 어떤 그 부품들을 적당하게 잘 조립해주면 하나의 어떤 뭐 작품 내지 완성품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그런 서론의 어떤 매뉴얼, 사고틀만 딱 잡고 있으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다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이 수험생 실제 올해 시험 본 수험생 답안지입니다. 이게 2016학년도 교육학 논술 논점 중에서 네 번째 논점이죠. 배점이 4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 조직 활동에 나타난 조직 형태가 무엇인지 그 조직 형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논술하는 거였습니다. 각각 2개씩 논술하라. 그러니까 4점이니까 각각 하나씩 써줘야 되겠죠. 써주는데 논리적으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 학생의 이 부분에 대해서 답안 점수는 요 4점이 배당되어 있는데 몇 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일단 1점 깎입니다. 조금 더 깎이면 2점까지 깎인다. 오, 내용 웬만큼 잘 쓴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배점, 그리고 논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 다음, 이거는 이제 논점 세 번째 겁니다. 3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뭡니까? 2016학년도 문제가 3점 배점되어 있는 이것은 에릭선의 정체성 발달 이론에 제시된 개념 한 가지와 여기 2점이 배당되어 있죠. 반두라의 사회인지 학습 이론에 제시된 개념 한 가지 1점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총 3점이죠. 그러면 전자는 왜 2점이고 후자는 왜 1점일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논점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당연히 그냥 단순하게 뭐 서술만 한다 그러면 뭐 개념은 이거다, 저게만 저거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전체 논술의 논리적 측면과 관련해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써주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일단은 그 이전에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개념 한 가지 써라. 그러면 개념을 쓰라 그러면 에릭선의 정체성 발달 이론에 제시된 개념 그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에릭선의 제시한 개념은 무엇이다 이렇게 답을 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반두라 사회 인지학습 이론에 제시된 개념 한 가지 말해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을 합니까? 반두라가 제시한 그 사회 관찰학습 이론에 제시된 개념은 무엇이다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몇 점? 3점? 다 깎입니다. 3점이 송두리쳐 날아간다는 사실. 자세한 내용은 이 본론 들어갈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많이 깎이면 3점, 더 깎이면 4점까지. 왜 그런지는 여기는 본론 내용이니까 본론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 논술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논술은 말 그대로 한자로 쓰면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논리적이죠? 서술이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게 논술입니다.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그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는 거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왜? 언어 활동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정보 전달의 목적, 두 번째는 설득의 목적, 세 번째는 친교 및 정서적 상호작용의 목적이 있습니다. 논술 글의 목적은 설득을 위한 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논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주장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주장에 적절한 근거를 마련해서 펼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상대방이 설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지겠죠. 거기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리를 놓는 거죠. 밑에 교각을 설치하는 것이 바로 근거가 되는 것이고 교각을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봉착되는 새로운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논증과 설명의 방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를 서술하고 그래서 탄탄한 근거 하에서 주장이 펼쳐지면 설득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증과 서술의 표현 방식이 바로 논리적 서술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서술이라는 것은 바로 논증과 설명의 방법으로 서술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논리적 서술인데 논리적 서술은 뭐냐? 바로 논증의 방법과 설명의 방법으로 근거를 서술해서 자신의 주장을 탄탄하게 뒷받침한 상태에서 피력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논술인데 그러면 이명논술은 뭐냐? 밑에 뭐 잘리네. 조금 위로 올려, 이 칠판이 조금 잘린다. 이명논술 왜 잘릴까요? 뒤로 좀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는요. 질문이 있다. 논점. 그죠? 논제가 주어지죠. 논제에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논점이 되는 거죠. 논점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변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이 뭐냐 그러면 개념이 무엇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답변할 때는 이제 배점 기준이 있잖아요. 그 2점이 배당되어 있고 왜 2점이 배당되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어디에는 3점이 배당되어 있고 어디는 뭐 4점이 배당되어 있다. 그 배점 기준을 잘 살펴서 또 그다음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뭐 지시문이라든지 그리고 뭐 밑에 그 유의사항에 또 따로 뭐 별도로 그 유의사항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갖춰서 논술하시오. 그러면 서론 본론 형태를 갖추고 되는 것이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술하시오.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논술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유의사항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근데 2016학년도 분명히 교사 갖춰야 할 역량이라는 주제로라고 하는 어떤 제한점 있잖아요. 유의사항인데 이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점수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바로 이전에 2015학년도 상반기에도 교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과제라는 주제, 교사의 과제를 주제로라고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왜 한번 경험했는데 왜 또 무시했을까요? 그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았겠죠. 누군가가. 가르쳐줬으면 분명히 썼을 겁니다. 썼으면 점수에 들어가는 거죠. 점수에 분명히 배당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쓴다는 거예요. 배점 기준과 그리고 이런 유의사항이 주어지면 그 유의사항을 잘 고려해서 이 제약 조건을 잘 고려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보이지 않는 이 글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고려해서 서술할 때 논리적으로 서술하라. 어떻게?
본론은 논증과 설명의 방법으로 서술해주면 된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잘 하려면 논제 파악을 잘 해야 되겠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논제 파악이라는 것은 논점을 하나하나 어떤 논점들이 들어있는지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교육학 논술을 보시면 지시문이 나와 있고 뭐뭐에 대해서 논하라. 두 번째는 제시문이 주어지고 세 번째는 점수가 주어집니다. 이걸 상호 유기적으로 쭉 파악해 가면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점수를 고려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측면을 말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알맞은 답을 해야 되겠죠.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묻는 문항을, 논점을 질문의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질문의 형태로. 질문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 답변해 주면 되겠죠. 알맞은 답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 그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표에 맞춰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유사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이죠. 각각의 논점을 질문의 형태로 바꾸라. 논점을 질문의 형태로. 그럴 때만이 정확하게 화살이 과정을 향해서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 플러스 논증과 설명의 방법으로 들어가면 탄탄한 논리가 구축이 된다. 자, 배점 기준과 유의사항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배점 기준은 논술의 내용 총 15점, 논리적 구성과 표현이 5점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내용 영역과 논리 영역과 표현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내용 영역이 15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 구성은 바로 논리 영역입니다. 논리 영역. 여기에 3점이 배당되고 표현 영역은 2점이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5점. 최근에 이렇게 나오죠. 논술의 구성 요소 15점, 논술의 구성 및 표현 5점. 전자랑 후자랑 같은 말인데 구성 요소라고 하는 말은요. 논점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하는 똑같은 말을 구성 요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2016학년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2016학년도 문제 보시면 논술의 내용, 그 전에는 논술의 내용이라고 그랬거든요. 2015학년도까지. 근데 2016학년도는 논술의 구성 요소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과 표현은 똑같은 겁니다. 위하고 논리적 구성이 바로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논리 영역을 다른 말로 구성 영역이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다음 표현 영역은 표현이죠. 똑같이 표현 2점, 논리 또는 구성 영역이 3점. 3점. 이렇게 해서 5점이다. 유의사항에 보시면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갖추어 지시문을 보시면 그렇게 말이 나와 있죠. 2015학년도, 2016학년도 뭐뭐라는 주제로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서론, 본론, 결론 안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죠? 근데 두 번째, 뭐뭐를 주제로 또 다른 형태의 유의사항이 주어질 수 있으면 그걸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제약 조건 하에서 논의를 해 주셔야지 이거 장난으로 낸 게 아니겠죠. 점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논리적 구성에서 들어간 논리적 구성에서. 자,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서술하려면 논증 방법과 설명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본론 논의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논증 방법은 연역법, 귀납법, 유추, 가설법 또는 가설 귀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어떤 명제를 도출할 때 그것을 논리적 측면에서 볼 때 논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논증 중에서 연역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는 결론, 이 명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연역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전제, 참. 두 번째,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참인 명제. 이 두 가지 참인 명제의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논증, 연역적 논증이다. 연역적 논증이다. 귀납법, 유추법 있습니다. 귀납법은 오늘 본 까마귀는 검다. 어제의 까마귀도 검었다. 유럽의 까마귀도 검다. 미국의 까마귀도 검다. 그러면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렇게 특수한 어떤 그 개별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명제를 도출할 때 귀납법이 사용되죠. 연역법은 어떤 지식의 형성에 기여하는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일반적인 명제, 그 속에서 나머지 것들은 그 속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귀납법은 새로운 내용을 끄집어내죠.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새로운 그 지식을 끄집어냅니다. 다만
참이라고 확증할 수는 없는 거죠. 칼 포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반증 가능성이 있는 게 균형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방법 있죠? 설명이라고 해서 쉽게 풀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이라고 합니다. 설명. 상술, 정의,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의 정의법이고, 상술은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부연 설명입니다. 상세히, 상세화, 상세히 풀어서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상술법은 서론에서 사용됩니다. 서론에서. 그 다음에 분석법은 분석해 주는 거죠. 뭐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다든지, 왜 그런지, 성분을 쪼개는 겁니다. 분석. 분석은 흔히 인과적 설명 또는 연역 법칙적 설명에 사용되는 게 분석법인데, 저기 저 고목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왜 쓰러졌을까? 어제 벼락이 쳤거든요. 어제 벼락에 맞아서 고목나무가 쓰러졌을 것이다. 또는 쓰러졌다. 이게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원인. 인과적. 또 연역 법칙적 설명 방식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설명 중에서 분석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인을 진단하시오. 철수의 행동, 학교 부정 행동의 원인을 진단하시오. 뭐 그런 논점 있죠, 그죠? 뭐 잠재적 교육 과정에서 또는 청소년 비행 이론의 관점에서 뭐 원인을 진단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분석이 분석. 어떻게? 인과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인과적으로 분석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분류, 큰 것을 작은 것을 묶어서 크게 분류하는 거, 비교 대조, 인용, 예시 방법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상술과 분석, 예시법은 서론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상술이고, 서론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죠. 과제 제시 여부에 따라서 단독 과제, 자료 제시형, 자료가 제시가 되죠. 여러분들은 자료 제시형입니다. 교과 영역에 따라서 영역 독립된, 아니면 이 영역 저 영역을 통합해서 내는 영역 통합형. 여러분들이 전공교과 논술에도 도움이 됩니다. 논술 공부하시면 전공교과 논술 10점짜리죠. 10점짜리 이 20줄도 돼 있죠. 20줄. 어떤 그 교과 같은 경우는 뭐 서론, 결론, 본론, 결론 형태를 갖추라 이런 말이 없는데, 대부분의 교과는 보면 서론, 본론, 결론 형태를 갖추어서 논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줄 쓰는 거. 그러니까 간략하게 답안지 하나 쓰는 겁니다. 이 논술을 배우시면 답안지 쓰는 것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재학생이면 학점 받는 데도 유리해요. 학점 받는 데도. 전 대학원 졸업할 때 올 A 플러스입니다. 전 학년. 뭐 레포트 쓰든 답안지를 쓰든 논술 체계가 머릿속 논리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짝짝짝 쓰는 겁니다. 그냥 100개 쓰는 게 아니죠. 100개 쓰는 게 자신의 생각으로. 여러분 교육학 논술 공부할 때 맹목적으로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개념을 외울 때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가르치려고 막 문장을 한 두세 문장을 쭉 연결해서 그걸 외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외우고 있습니까? 그거를? 미친 짓 아닙니까? 무슨 컴퓨터입니까? 그 한 두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엮어갖고 쭉 하고,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핵심 키워드만 딱 기억하시고,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그 키워드가 몇 개만 들어가주면 되는 건데, 그 키워드, 모든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지 그 1점짜리 하나, 예를 들어서 개념을 쓰라 그런 게, 그 개념 하나가 모든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지 1점이 되는 겁니까? 채점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채점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그 학생 답안지 나중에 다시 분석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 많은 내용을 모든 개념 정의 하나 하는데 그 두세 문장 이상을 한 문장으로 엮어갖고 그걸 외우려고 하는 그 바보짓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미가 잘 통하도록 핵심 개념 키워드만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각으로 써주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럴 때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쓰기도 편합니다. 글 쓰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외우려고 하니까 힘들죠. 전공교과 같은 경우 영역 독립이죠. 교육학은 영역 통합입니다. 그죠? 뭐 교육사회학, 교육심리 막 통합해서 나오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논제 성격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논제 성격에 따라서 논증을 요구하는 논술 문제가 있고요. 설명을 요구하는 논술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2015학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 목적, 자유교육 관점에서 교육 목적을 논하고
나머지 전부 다 설명하라라고 있거든요. 설명하라. 그 논증 방식과 설명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의 관점, 그러니까 관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관점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관점, 청소년 비행 이론의 관점에서 그러면 관점이 주어지죠. 잠재적 교육 과정의 관점에서 그러면 관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2016학년들은 수업 구성 찌찌지, 평가 계획 찌찌지, 무슨 평가 뭔지 수업 구성 그래서 하는 얘기가 수업 구성에 나타난 교육 과정 유형, 그다음 평가 계획에 나타난 평가 유형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답이 무슨 관점에서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뭐 형성 평가의 관점인지, 뭐 진단 평가의 관점인지, 뭐 경험 중심의 관점인지, 학문 중심의 관점인지 없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합니까? 제시문을 토대로 추론, 끄집어내야 된다, 끄집어. 이게 관점 추론, 관점 제시형보다 관점 추론형이 조금 더 어렵겠죠? 여기 추론 잘못해버리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가는 거죠. 관점 제시형은 관점이 주어지니까 주어진 관점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몇 개 끄집어낸 다음에 써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엉뚱한 여기 긁으라고 그랬더니 여기를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어렵죠. 그 다음에 제시문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제시문이 그냥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형식적 제시문이죠. 형식적 기능형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뭐 장단점 써라 근데 장단점에 이제 제시문이 주어져 있으면 제시문에 장단점이 나와 있으면 그게 논술이겠습니까, 그죠? 교직 논술은 대부분 제시문이 실질적인 기능을 합니다. 잘 분석하면 답안이 쭉쭉 나오는데 여러분 교육학 논술은 여러분 교육학적 실력, 교육학 지식을 테스트해야 되니까 거기에 관점 추론하는 근거는 제시되겠지만 답안을 구성할 때는 답안지 내용에 뭐 장단점을 조금이라도 주면 아무래도 테스트하기엔 조금 부족하겠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형식적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증형 논술입니다. 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논증형 논술은 입장이나 규범에서 타당성, 왜 타당한지, 마땅히 무엇인지, 어떤 의의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어떤 근거를 들어서 증명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게 논증입니다. 논증이라고 해서는 기존의 어떤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펼치는 논리사고, 영역추론, 귀납추론, 유비, 가설추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젯밤 집에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창문이 깨져 있고 이불이 막 어지럽게 널려져 있고 옷가지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뭐? 그렇지. 도둑이 들었나 보다. 어떤 점에서? 도둑이 들었나 보다. 어떤 점에서 도둑이 들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도둑이 들면 창문을 깨고 물건을 훔쳐가기 위해서 옷가지를 이것저것 뒤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현상을 볼 때는 도둑이 들었다는 것이 확실할 것이다. 가설추리. 가설 귀납적 추론이랍니다. 과학에서는 가설 귀추라고 해요. 가설 귀추적 논증을 통해서 도둑이 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자, 주로 이제 교육학 논술과 여러분들 전공 교과 논술, 교직 논술에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 논증의 논술의 예를 한번 볼까요? A중학교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교육 목적을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여기 2015년 중등 교육학 논술 일부 문항입니다. 교육의 목적을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논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교육의 목적이 뭐다? A다라고 일단 답변을 할 것인데 왜 A인지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명. 어떻게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자유교육의 관점에서라고 주었잖아요, 그죠? 그럼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논증을 해야 되겠죠. 증명을 해줘야 돼, 증명.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됩니까? 자유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되죠, 그죠? 자유교육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는 자유교육의 개념 설명이죠. 정의법으로 들어갑니다. 개념 설명해주고 자유교육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교육이 교육 목적.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이 A다. 그럼 그 A라고 하는 그 교육 목적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A라는 교육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A라는 교육 목적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몇 가지 근거, 증명의 근거를 몇 가지를 쭉 뽑아내서 이걸 논리적으로 엮은 다음에 딱 써주면
쏙 들어가는 쏙. 예. 다시 본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3번 보죠. 신교사와 김교사가 각각 학생 행동 관리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학습 이론을 대화 내용에서 근거를 찾아 논하시오. 2016 초등 교직 논술입니다. 채택하고 있는 학생 행동 관리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학습 이론이죠. 어떤 학습 이론이냐? 행동 관리 학습 이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A다. 올해 2016 교육학 논술 나오기 전에 초등 교직 논술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는 강화 이론과 모델링 이론 두 개가 나왔습니다. 요거 교육학 논술이잖아요. 요 말 써주면 득점 1점 딱 들어간 딱. 또는 관찰 학습이다. 제가 답안지 미리 써줬는데 이거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딱 1점 받는 거예요. 아까 거기 2016학년도. 그 다음에 요거 어디에? 대화 내용에서 근거를 찾아라 그랬잖아. 증명하라 이거 증명. 어떻게 증명합니까? 야 대화 내용 봐봐 있잖아. 대화 내용. 제시문 있잖아. 제시문에 요렇게 말이 있지. 따라서 내가 결론 내릴게. 따라서 신교사가 채택하고 있는 학습 이론은 A라고 말할 수가 있어.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논증했습니까? 연역적으로 논증하고 연역적으로. 이거는 좀 본론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인데 또는 연역 법칙적 설명의 방식으로 논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차근차근 해서 결론을 끌어내는 요거 어떻게 결론을 끌어내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뭐 근거하고 어떤 답을 알고 있더라도 서술할 때 어떻게 서술해야 될지 잘 몰라서 막 헤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단번에 해결됩니다. 다음 설명형입니다. 쉽게 풀이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어떤 것을 풀이해 줄 때 이런 설명형이다. 설명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법, 상술, 분석, 분류, 비교, 대조, 인용, 예시 7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학 논술, 전공, 교직 논술 다 논증형과 설명형 두 가지 동시에 다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설명형 논술 예시입니다. A중학교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2015조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학습 동기 향상의 학습과제 제시 방안, 조직의 구축 원리를 각각 3가지씩 설명하시오. 세 가지씩.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등이죠. 행동관리가 필요한 이유, 제시하시오. 이유,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관점 제시형과 제시문 기능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죠. 관점이 제시되어 있을 때는 관점 제시형. 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관점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관점 제시형이고요. 그 관점에서 논술해 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관점 추론형이죠. 관점 추론형은 관점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시문과 제시문을 근거로 해서 관점을 추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관점에서 서술해 줘야 되는 것이 관점 추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기능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인 제시문이 있고요.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실질적인 제시문이 있습니다.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실질적인 제시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세부 내용은 프린터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임용논술의 출제 형태입니다. 이렇게 출제되죠. 관점이 제시가 될 수도 있고요. 관점을 추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시문이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시문을 잘 분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복합해서 총 4가지 형태가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점 제시형과 형식적 제시문입니다. 제시문이 형식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문항을 한번 볼까요? 다음은 A고등학교 초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장의 특강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부분이다. 발췌한 특강 부분은 학교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2가지. 그 다음에 뭐지? 안 보이네. 이렇게 해서 논하라. 밑에 한번 볼까요? 배점을 여러분 지시문 읽고 배점 보고 그 다음에 제시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기능론적 관점에서 그죠? 학교 교육의 선발 배치 기능 및 한계 관점이 주어졌죠?
그다음에 배치 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없습니다. 크게 약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있겠지만 두 번째 학교 조직의 관료제적 특징과 이완 결합체적 특징 두 가지 설명하는 거죠. 관료제적 특징과 이완 결합체적 특징 요거 주어졌잖아요. 관점 그죠?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제시문을 보시면 제시문에 전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들이. 그 다음에 요 개념 설명하는 거죠. 개념 설명, 중급평가 개념 설명, 장점 두 가지. 이 설명이죠. 설명형. 자, 어떤 형성평가의 개념을 설명하라. 이거 쉽습니다. 그죠? 관점이 주어지니까. 그 다음 제시문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관점 주어지고 제시문도 만약 실질적인 기능을 하면 답안지 쓰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관점이 주어졌잖아요. 제시문만 잘 분석하면 내용이 나오니까. 근데 이 관점이 주어지면 제시문에서는 제시문 자체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면 좀 곤란하겠죠. 물론 분석적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 무슨 분석적 사고력을 측정하기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교육학 실력을 지식을 객관식으로 하는 것을 논술형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은 관점이 주어지면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관점 제시를 하고 실질적인 제시문입니다. 요거는 제시문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건 논증형이기 때문에 제시문이 실질적 기능을 하는 겁니다. A고등학교 최고사가 작성한 성찰일지 일부인데 일지 내용을 바탕으로 철수의 학교 부조응 행동의 원인을 비행이론의 관점에서 두 가지 선택해서 설명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수가 지금 제시문에서는 철수가 학교 부적응 행동 양상을 보이는 내용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 제시문을 잘 보고 그것과 관련되는 비행이론 중에서 여러 가지 비행이론 중에서 뭐 차별 접촉 이론이니 비행이론, 낙인 이론이 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차별 접촉 이론이다, 낙인 이론이다 하는 관점 여러분 끄집어내고 하나. 그다음에 보니까 차별 접촉 이론이야 또는 낙인 이론이야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차별 접촉 이론 설명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낙인 이론 설명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논증해야 돼. 논증.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제시문을 분석해서 써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본론에서 하는 거, 본론에서. 본론을 쓰는 방법을 알면, 여러분 사고 틀, 가는 길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1단계 요기, 2단계 요기, 3단계 조기. 그러면 그 단계에 따라서 관련되는 내용만 짝짝 끄집어내서 논리적으로 엮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14년 중등교육학기 일부, A중학교 초임교사인 박교사와 경력교사, 체육교사 대화 내용, 대화문을 바탕으로 학생이 수업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문제, 분명히 제시문에는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잠재교육과정 관점이 주어졌죠. 문화실적 관점이 주어졌죠. 그 소극적인 행동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진단하라.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 제시문에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제시문 분석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관점 추론형과 관점을 추론하고 제시문에서는 별 내용이 없는 거. 제시문은 관점을 추론하는 역할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시면 올해 문제죠. A중학교 재직 중인 김 교사가 작성한 자기개발계획서 일부 이거를 읽고 예비교사 입장에서 교사에 갖춰야 할 역량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및 평가 유형, 정체성 발달, 조직 발전의 내용을 구성 요소로 하여 이건 내용이죠.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갖추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배점 보십시오. 논술의 구성 요소, 이게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구성 요소의 수업 구성에 나타난 교육과정 유형, 요거는 제시문을 분석을 통해서 관점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랬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다. 김민규 교사가 실시하는 평가 유형, 형성평가다. 이거 찾아내야 돼. 관점을 추론하고 제시문에 바탕해서 추론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시문에서 별 내용이 없다. 다음 가장 어려운 관점 추론 실질적 제시문. 여러분 제일 어려워했던 2015학년도 교육학 이렇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관점 추론과 실질적 제시문은 제일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학년도 점수가 형편이 없었죠. 그럼 올해는 점수가 좋았느냐? 올해 시험 보고 와서 제가 몇몇 만나보니까 논술 참 쉽게 본 것 같아요. 점수를 받았더니 12점, 13점. 쉬웠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까 그 답안지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쉽다고 요구하는 대로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뭐 점수에 어디에 몇 점이 들어갔는지도 모르면서 막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권도 할 때 요즘 태권도가 재미없는 이유가 뭡니까?
득점 포인트만 탁탁 치잖아요. 그죠? 치고 이렇게 그 겨루기 할 때 보면 뭐 올림픽 같은 거 보면요. 득점 되는 데만 탁탁 치고 도망 다니다가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논술 재미없어도 좋습니다. 득점 하는 데만 탁탁 치면 되는 거예요, 탁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탁탁 치지 막 또 엉뚱한 데 긁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자유교육 관점이 주어져 있는 것 같지만 교육 목적은 무엇인지는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추론해야 되겠죠? 두 번째, 교육과정 설계 방식, 백워드 설계 방식인데 안 나타나 있잖아요. 읽어보면 나와요. 읽어보면 백워드 설계 방식의 관점에서 그 특징 서술하라는 겁니다. 그 특징은 제시문에 또 몇 가지 추론해 주셔야 그 관점을 추론하면서 실질적으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학습 조직, 피터 센게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 이것도 교과서 보니까 설명하지 않은 교과서도 많더라고요. 교육학 교재 보니까. 자, 논술의 채점입니다. 이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논술 평가 원칙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내용 영역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핵심과 본질에 초점 맞춰요. 핵심과 본질.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보셔요. 정확하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육학적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서술해서는 곤란합니다. 본론에서 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해결 능력을 갖추시고 전체적으로 논지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입장이 적절성을 유지해야 된다. 약간 추상적이죠? 그 다음에 논리입니다. 전체가 논리가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어야 된다. 통일성이라는 것은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어 있어야 되는 하나의 주제로 주제 의미적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통일성 얘기합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죠. 통일된다는 것은 사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 통일성을 갖추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논거가 적절하게 제시가 된다. 논증 방식 또는 설명 방식이 타당해야 된다. 이게 논리 영역입니다. 표현 영역입니다. 먼저 표현하려면 어휘가 필요하겠죠. 어휘를 정확하게, 특히 교육학 어휘 같은 경우는 교육학 용어를 정확한 용어를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장 표현 방식이 정확해야 된다. 문장을 정확하게 어법과 표기법에 맞고 의미가 명료하게 드러나야 된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기서 점수 딱 깎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글 전체가 하나의 문단이 서로 하나의 문단의 형식적인 하나의 문단이 잘 구성이 되고 그 전체 문단이 전체적으로 통일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특히 주제로 논술하시오. 그러면 전체가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문단이 쭉쭉쭉쭉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약간 막연하죠? 세부적으로 가보도록 하죠. 교육학 논술 채점 봅시다. 배점 기준표 예시가 두 가지입니다. 2015 이전과 2015 이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015 이전입니다.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 요거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 영역 또는 다른 말로 구성 영역, 표현 영역. 요거 2점, 요거 3점. 세부적 내용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죠. 내용 영역 전체 15점이죠. 총 15점 배당돼 있다. 자, 그다음 배점 기준표 두 번째 겁니다. 2015학년도 상반기 교육학 상반기 보시면 내용 총 15점 배당돼 있죠. 밑에 보시면 논리적 구성과 표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5점이죠. 요거 2점, 요거 3점이죠. 그런데 여기는 친절하게 앞에 거하고 달리 앞에는 그냥 이렇게 5점 하니까 어디에 2점이 들어가고 어디에 3점이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더 친절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점수 잘 따라고 그런데도 무시하고 있죠. 표현이 2점이야 이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2점이야. 그 다음에 구성은 3점이야. 어떻게 3점인지 내가 얘기해줄게. 첫 번째 논리적 형식이 2점이야.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요거잖아요. 논술의 내용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논점에 대해서 요거와 교사의 과제라는 주제와 이 내용, 이 내용 본론입니다. 본론 내용과 이 내가 지시문에서 말했던 그 주제와 연계가 되도록 서술하라. 연계가 되도록. 요거 몇 점? 1점. 점수 작죠. 여기 점수를 제가 바꿔서 요거 1점하고 요거 2점 해야 되는데 논술이다 보니까 여기 2점, 여기 1점. 이 배점을 잘 분석해서 배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올해 거죠. 2016학년도 보시면 여기는 내용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성 요소. 혹시 올해 시험 보신 분 있어요? 구성 요소라고 나왔는지 내용이라고 나왔는지 모르고 있을 겁니다.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거 읽지를 않거든요. 이거만 딱 보고 뭐 이거 써야 되겠지. 근데 배점 기준 보면 구성 요소. 요거는 그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성이 내용이에요. 내용을 구성 요소라고 그랬죠. 요렇게 총 몇 개? 4개 논점. 그 다음에 보십시오. 표현 몇 점? 2점. 똑같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성 요소와, 아까는 내용이니까 내용과, 이거는 구성 요소니까 구성 요소와, 이거 봐, 이거 주제잖아요. 그죠? 이걸 주제로 써. 이거 주제를 연계해서 서술하라. 1점. 그 다음에 논리적 형식을 갖추라. 2점. 이건 많이 틀렸습니다. 본론이잖아요. 본론의 내용과 이 주제가 서로 연계가 안 되면 절대로 득점이 안 돼요. 득점. 나중에 나와서 여기 얘기를 해주니까 아차. 재밌지 않습니까? 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서론부터 들어가면 더 재밌어집니다. 야, 논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개안 수술을 하는, 예, 수술하는 사람입니다. 눈을 확, 그래서 안목을 형성하도록. 예. 자, 채점 해석을 해보시면, 예, 첫 번째는 아까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추상적인 걸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거를. 먼저,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채점 기준표와, 그 다음에, 채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이제 가채점을 먼저 하죠. 해보면 유사 답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출제자와 논의를 통해서 유사 답안까지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과 유사 답안이 있고 여기에 근접한 답안이면 점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범 답안에 유사한 답안을 써야 되는데 모범 답안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모범 답안이 있다. 채점 기준표, 채점 득점 기준표가 있고 또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모범 답안과 그다음 채점을 하면서 이것도 유사 답안으로 인정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 여기까지 거기에 비슷하게 그러니까 묻는 말에 잘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내용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다음 내용 작성할 때 유의점 있죠.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 문제 요구하는 문제가 뭔지 거기 문제 핵심 본질에 초점을 맞춰 본질에 절대로 딴 얘기 하지 말라. 딴 얘기.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답안지 첫 번째 답안지 제가 1점 깎이는 이유가 본질에 맞지 못하다는 거예요. 본질. 두 번째 답안지 보여드렸던 거는 본질과 핵심에 너무 많이 벗어나요. 나름대로 그런 괜찮지만 요구하는 그 본질에 포착을 못했다는 겁니다. 본론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된 교육학 지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써주자. 그 다음 조금 글씨가 작죠? 구성과 표현 각각 5점이잖아요. 구성 아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밑에 이걸 보셔야 되겠죠? 각 항목별로 1점씩 배당이 됩니다. 총 3점이죠? 3점. 구성 3점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력 3점이라고 그랬죠? 표현 영역. 그러니까 논리 영역이 3점, 그다음 표현 영역이 2점 해서 총 5점입니다. 그럼 3점이 어떻게 배당이 되는가? 위에 논의 일관성 또는 다른 말로 주제의 연계성. 이게 1점이라고 그랬죠? 이거 1점. 1점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서술하는가. 그 다음 두 번째, 논거가 적절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가. 논정 방식이 타당한가. 이거 구성 조직 능력입니다. 앞에는 근거 설정 능력이고 구성 조직 능력은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 형식을 일단 갖춰야 된다. 그래서 아까 논리적 형식이다라고 논리적 형식. 그 다음에 글이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논증을 위한 추론 과정이 적절하고 비약이나 오류가 없는지. 그래서 각각 1점씩 배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점씩. 그래서 총 3점이 배당이 된다. 그래서 논술 구성, 논리적 구성 시의 유의점,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자. 이건 다 하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론 내용은 주제와 연계해서 서술하자. 그 다음 주제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추도록. 또 출제자가 요구하는 질문에 명료하게 답변해주고 그 답변에 대한 논거를 갖춰서 설득력을 지닐 수 있도록 서술해주면 앞에 제가 이 추상적인 것을 이렇게 풀어서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득점한다. 다음, 표현의 적절성입니다.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휘부터 시작합니다. 어휘, 문장, 그 다음에 문단 순으로.
그래서 표현의 적절성은 총 2점이죠. 모두 다, 3개 다 충족하면 2점, 2개 충족하면 1점, 1개만 충족하면 0점입니다. 논술 표현식 유의점이죠. 정확한 어휘. 교육학 같은 경우 교육학의 정확한 용어 사용. 그 다음에 문장 표현에서 간결, 어법에 맞는 문장.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의 단순성과 유기성에서는 이제 문장 구성 능력. 이런 것들을 함양해 줘야 한다. 특히 교육학 용어 사용할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육학 용어를 문제에 맞게 정확하게 선택하고 설명해 줘야 된다. 자, 채점 원칙입니다. 전공 논술도 있고. 첫 번째, 모범 답안 채점 기준 평인데 이거 비공개 원칙입니다.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다음 중지훈교사 신규 임용 전용 공동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다. 비공개. 공개를 하게 되면 그 공개된 답안이 정답이다. 정답. 논술은 정답이 아니라 모범이 되는 답안이라고 이제 정답이라고 하지 않죠. 모범 답안 또는 유사 답안이지. 정답 공개해버리면 정답이 돼버리면 정답이 아닌 답안은 아닌 걸로 잘못된 답안지로 채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답안까지 인정하려면 모범 답안 공개하지 않는다. 그다음 채점위원 선정이죠. 주로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하죠. 선생님들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채점할 때는 이제 하루에 채점 분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량을 고려해서 몇 명씩 이렇게 배당을 합니다. 채점 진행은 먼저 워크숍부터 가시죠. 그래서 출제한 교수가 이제 채점 원칙, 방향, 방법, 유의점 이런 것들 다 설명해주고 채점과 관련해서 사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출제위원들이 이제 채점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범 답안 채점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연수하고 그다음 출제위원과 채점위원들 간에도 이제 상호 질의응답 이럴 경우는 어떠냐 저럴 경우는 어떠냐 논의를 하고 여러 차례 이제 가채점을 먼저 해봅니다. 그 가채점에 나타난 유사 답안을 확인하고 그 유사 답안을 모범 답안하고 추가해서 유사 답안과 모범 답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채점자 간의 상호 신뢰도를 확인해서 이제 본채점에 들어갑니다. 본채점 들어가서 채점위원 3명이 한 학생의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그때 그 채점자 간의 점수차가 너무 크면 곤란하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점수가 너무 크면 자동적으로 재채점하도록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일정 점수가 넘으면 그럼 다시 모여서 다시 그 문항 가지고 채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수 차가 크지 않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 쓰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서론 속에 들어가도록 하죠. 잠깐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